이른바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그동안에 우호적인 행보를 계속해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주 비판들을 지적하고 있던데, 이 쟁점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문제점은 당이 개혁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인 혼자 혁신 개혁하는 지금 모양새다. 보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이거 경제 3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니까 결국은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누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당내 민주화를부터 먼저 하고, 그런 민주적 당론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어버리고 자기가 억압적으로 이거를 당을 지금 통솔하는 과정에 두고 문제가 발생해버렸다. 그리고 이래 되다 보면은 이번 대정부 질의 또는 정기국회 대야 투쟁에 두고 당내 분란으로 인한 힘의 분산이 소모가 대단히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 그때 당시 내놨던 그 새누리당 안이 지금 나온 안보다 훨씬 더 강한 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은 원론적으로는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거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찬성인데, 문제는 강론에 들어가서 상당히 지금 기업들이나 재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또 사실상 그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다중 대표 소송제라든지 또 뭐 감사위원 선임하는 데 있어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든지 뭐 그 금융감독 그룹도 이렇게 새로 하는데 늘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 경제에 얼마만한 파장이 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함부로 내가 총대를 맸다가 나중에 보수정당에서 나의 입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건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진짜 경제민주화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위 부의 불균등, 이런 문제를 해파하지 않고는 앞으로 그러니까 중원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죠. 저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 상표를 지금까지 유지했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구체적인 그 세부적 가치가 현 시대에 뭔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제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징만 경제민주화지, 경제민주화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 시대에 맞는 게 뭐냐. 지금 서민들한테 경제민주화에 제일 걸맞는 게 뭐겠어요? 사실 경제3법은 그 기업들하고의 관계고, 서민들은 그 경제3법에 뭐가 있는지 관심들도 없어요. 지금 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경제민주화는 지금 주거난, 전세난, 월세난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집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살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당이 뭐라고 의견을 한번 제대로 내가지고 자기도 의견 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뿐입니까? 공정에 관한 부분에서도 이 시대에서 지금 보수가 생각하는 공정이 뭐라는 부분에 대해 낸 게 없잖아요. 소통, 리더십의 부족, 이 부분들은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총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총에 와서 의총도 잘 안 오고, 오더라도 자기 할 만한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당의 거의 모든 것이 주요 결정 이루어주는데 의총인데, 의총에서 다른 의원들 이야기도 듣고 좀 거기에 대해서 설득할 게 있으면 또 하고 뭐 이래 나누고 해야 될 건데, 자기 할 만한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비판을 했더만은 자기가 그럼 일일이 다 만나고 다니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공정경제 3법이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될 거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 3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흔히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OECD 국가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나라도 말하자면은 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따로 논의해야 되고,
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보셨는데 구체적인 후보군들을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다음 대선에서 선거의 일정상, 정치 일정상 다음 이 4월 선거가 그 다음 이 권력을 창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여당에서 후보가 이 빈곤한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야당이 부산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빈곤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사람을 이름을 넣어서 구도를 잡아갖고 전망을 해보기가 아직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볼 때 서울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이런 속도로 내가 볼 때 정권의 운영 방향을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고치면요 또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요즘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탄력성을 상실하고 거의 밀어붙이는 옹고집이 아주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못 고칠 거라 봐요, 이제는. 그럼 뭐 여당 입장에서는 누구를 내더라도 아마 저는 뭐 여당의 그 인물 변수는 별로 없다고. 인물 변수는 없고 결국 여당의 그 뭐랄까 이 지지 기반 뭐 여러 가지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이냐 저는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새로운 페이스들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오세훈이다, 나경원이다, 뭐 이런 지금 올드보이들은 일단 빼고 완전히 뉴페이스들.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윤희수, 부산 같은 경우는 박수영,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신진들로 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한번 붙어보자. 저는 거꾸로 말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자기들의 친문 세력의 범주 내에 있는 자기들과 무슨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후보로 냈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저 국민의힘처럼, 국민의힘은 어쨌든 기존 멤버들, 기존 당에 국민들이 익숙한 당인들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초선이든지 새로운 사람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 민주당도 저는 그런 후보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랬을 때 이 부산시장은 둘째 치더라도 서울시장 이 내년 선거는 바로 다음에 대선의 어떤 그걸 갖다가 예상하지 않은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